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처리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습인데요.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애초에 이번 주 본회의 전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 전국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했고요. 또 이에 따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를 했는데 지금 여당은 이 탄핵안 철회 자체가 불법이다 이러고 맞서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 오르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국정운영 방향을 뭐 김포 서울 편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라든지 그리고 뭐 그 종이 빨대와 관련한 그런 정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 쪽으로 굉장히 그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 탄핵안이나 이런 좀 무리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의 여당 탄압을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번 그 민생 경제 왜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로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뭐 비평하고 비판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제야말로 제대로 그 정책 기조를 선회를 해서 민생 경제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얻어가니까 이제는 또 전혀 민생 경제하고 상관이 없는 탄핵안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 다시 이제 꺼내 드는 거죠. 아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검사들이나 도대체 왜 탄핵하는지 국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국민들의 그런 그 행복과 그런 먹고 사는 문제 그 과연 이 탄핵안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본인들이 주장을 했던 민생 경제 국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되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지율 변화를 의식한 무리한 탄핵이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있었던 어떤 지지율이란 것은 어찌 보면 거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민생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민생 정책이란 것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집권 여당으로서 그렇게 가야만 하는 방향인가? 김포 편입 그게 옳은 방향일까요? 전국에 있어서 지방은 지금 소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서울을 더 키운다? 옳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기존에 뭐 어떤 뭐 요구도 있었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시장 상황에 맞는 방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점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고는 보지만 우리가 공매도 금지하자마자 그 다음 날 치솟았던 주가 그렇지만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빠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예? 이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뭐 국방부 장관은 뭐 주식을 팔고 있고 오히려 다른 국회의원들도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핸드폰에 거래하는 것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만큼 이게 설익은 정책이라는 것인지 저는 민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냥 깜짝 카드, 우리 뭐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혁신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보다는 진짜 민주당과 국회에서 뭐 논의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과된 방송통신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논의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걸 왜 민주당이 그냥 통과하면 뭐 입법 독재라고 하는데 그럼 논의를 하자는 부분에서 논의를 국민의힘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통과시켜 놓으면 무슨 입법 독재,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저는 이게 무슨 정말 책임 없는 정당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더 잘해야 되고 잘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지지율 정책 이런 부분 등은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숫자라고 보입니다. 예,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안 재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이 이제 국회에서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사법이 이런 그 표결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게 아무리 뭐 부당하든 정당하든 그거를 떠나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역대 이제 헌법재판소나 뭐 대법원이나 뭐 사법부나 이렇게 잘 개입하지 않는 관례를 보면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을 한다 그래서 그 적절한 시점에 그런 가처분이 인용될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동안에 탄핵안을 전개시키는 그런 이제 그 민주당의 의도가 지금 좌절된 상태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행태를 보면 탄핵안을 가결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업무가 이제 정지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그 방통위 업무 차질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께서 심판으로서 과연 이 민주당의 행태가 옳은 건지를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방통위의 기능이 그 이동관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가짜 뉴스를 방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가짜 뉴스를 방지하려는 그 작업들을 일종의 사유로 삼아가지고 탄핵안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마치 민주당이야말로 가짜 뉴스를 뭐 방치하려고 하는 정당인지 제가 되물을 수밖에 없고 이런 가짜 뉴스의 수혜자가 민주당이라는 거를 스스로 저는 자인하는 그런 탄핵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석수의 문제 때문에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두 번 다시 총선에서 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총선에서 22대에서 지게 되면 이런 행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절절하게 다시 그 총선을 대비하는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좀 지연 말단적인 거에 너무 매달린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국회의원과에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 말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요건 사유를,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올리면 돼요. 기존에도 예를 들어서 법안 같은 경우도 이게 부결되면 폐기되면 그걸 조금 문구 변경, 예를 들어서 문구 하나만 변경해도 이건 다른 법안이거든요. 다른 탄핵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유를 달리해가지고 탄핵안 발의 더 탄핵 사유 많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탄핵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더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본인들한테 정치적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그 남은 20일 동안 이제 다음 본회의가 잡힐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렇게 격한 어찌 보면 그냥 본인들의 권한만 사용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러니까 여야가 좀 대화를 통한 어떤 적절한 적절한 어떤 상황 수준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사부재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도 있었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탄핵 소추를 두고 신종 테러다, 트럼피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사 오입이 떠오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좀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이 일사부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내에 그리고 24시간 이상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되는 순간이 바로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다름없는 그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만약 그 의안으로 상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철회가 될 경우에는 그 철회는 또 그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이 철회가 될 때 다시 본회의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철회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1994년에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철회된 전례가 있는데 그때도 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철회를 한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단순히 뭐 국회의 어떤 그 입법 해석이나 그런 법률 해석을 마치 금가옥조처럼 따르는 거는 그거는 뭐 맞지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법원에 가서 물어보자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사법부에 가가지고 물어보자라는 논리를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법률 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 국회가 그런 그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사부재에 해당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이고 거기에 따르면 뭐 명백히 이거는 그 절차적으로는 부적법하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지적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아직 보고가 된 게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해석이 저는 뭐 일단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어떤 절차라든지 국회법 해석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회 내에서의 절차 부분들을 어떠한 해석할 때 우리가 유권 해석을 보통 이제 각 정부라 이거 예를 들어서 정부 시행령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시행령 이거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해석을 받는 것이 국회의원과에서 해석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구한테 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헌법재판소든 법원을 통해서든 이걸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멈춰두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원과의 해석, 공적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해석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니 뭐 다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추가해가지고 탄핵안을 다시 올리면 됩니다. 물론 그게 기간의 문제죠. 회기 이번 회기에 다시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려는 그 생각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뭐 지금 방통위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재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요.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는데요. 야당의 입법 강행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21대 국회는 거의 말기적인 현상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뭐 대화라는 건 없고 토의도 없고 그냥 서로 이렇게 칼로 찌르는 그런 정치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거는 노조를 마치 부당한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주는 법률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자생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수없이 지금 경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뭐 기업이라든지 기업 관련한 단체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조의 불법 파업을 하는 그 노조는 어떤 노조냐? 보통 보면 진짜 힘없고 노조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노조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귀족 강성 노조들이 그런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 파업을 주도하는 귀족 강성 노조한테 또 다른 특권을 지금 안겨주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게 저는 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방송법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사회의 이사수를 늘리고 거기에 대한 추천 권한을 뭐 각종 이제 언론 관련한 단체들에서 추천하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노영 방송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방송법상의 개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뭐 주요 공중파도 노영 방송화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노영 방송화가 돼 있었을 때 과연 공장 방송이 있었냐? 지금 신학민 김만배 인터뷰 사건처럼 그런 대선공작 게이트 같은 사건들이 터지고 수사가 일어나고 각종 이제 뭐 언론사나 기자들이 본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방송법을 마치 그 전보다 더 노영 방송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굉장히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떠나서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개정이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민생 경제 외치는데 전혀 뭐 대화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대 야당의 그런 그 다수의 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의 민생과 관련 없는 법률에 지금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과연 본인들이 그동안에 이야기해왔던 민생 경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의 입법 강행을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저는 제정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법 자체가 없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노동 3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근데 그걸 행사했다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에 좀 기억나는 게 대우조선소 거제였었나요? 거기서 하층 근로자가 자신의 몸을 가두면서까지 어찌 보면 노동 쟁행위를 했었었는데 당시에 원청에서 자기들 그 방해를 했다 해서 몇십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 그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 조금 더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쟁의의 어떤 그 당시에 쟁의의 어떤 대상이. 근데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까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물론 비정상적이도 뭐 약간은 뭐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폭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노조의 어떤 노동 상권을 전부 다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보다는 노동쟁의 행위에 있어서의 그 합법적인 테두리를 넓힌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하면 불법 파업이 돼버리고 불법 노조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노조로서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뭐 저는 나중에는 추후적으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재계에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공청회도 다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해보자는 자리에 국민의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통과를 하면 매번 입법 독재라고 해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보는 자리에 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통과하고 나면 항상 그런 비판을 하냐. 저는 이런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민생 법안 저는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과 진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말 지금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계속 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어떤 노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하청들이 원청사에 진짜 사장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시행을 해가면서 부정한 점이 있으면 좀 개정해가는 어떤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당 창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신당 창당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데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만났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그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고 이렇게 워딩을 하신 모양인데 네네. 아니 한 명은 퀴어 축제고 한 명은 반페미 이대남인데 어떻게 그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젠더 문제에서는 좀 이견이 있다고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극과 극이 통한다는 게 뭐 그런 표현을 한다면 일견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연합의 그 이점은 분명해요. 김종인 위원장을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금태섭 신당에 한쪽 발을 담그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발을 빼고 이준석 전 대표를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을 결합을 시키면 이종인 위원장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지원하기가 훨씬 더 명분상 그게 제대로 이제 받쳐주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그런 이점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인데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신당 창당을 결국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당을 발족을 시켰어요.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 그게 9월에 발족이 됐는데 12월이 됐는데도 아직 완성된 정당으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그러면 완성될 수 있느냐? 저는 뭐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오늘 나오기 전에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뭐 법률 상담, 뭐 노무 상담 이런 것처럼 이게 뭐 정당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그냥 뭐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원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 정당을 정확하게 발족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은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금태섭 신당이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실패한 정당을 만들다가 실패한 상황이 되니까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주준석 신당하고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완성시키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봤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정당을 만드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금태섭 전 의원도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신인규 대표도 본인이 변호사로서 지금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정당을 만든다는 게 누구 한 명이 총대 메고 감옥 갈 각오를 안 하면 못 만든다는 걸.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걸려버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넘어가게 해주는 갖가지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만큼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내 만들어진 정당이 지분도 요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렴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신인규 대표 뭐 저도 인연이 있는 분인데 젊고 앞날이 창창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게 형사적인 문제나 다른 쪽의 문제가 걸리면서까지 뭐 신 대표가 이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금태섭, 이준석 이 둘의 콜라보를 한번 보면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박지원이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김무성이었어요. 한 명이 촛불이 되면 한 명이 받침 촛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태섭, 이준석은 서로 촛불이 되려는 사람이지 받침 촛대가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 두 중에. 근데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될지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계획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로서 구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창당 경험까지 살려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세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면서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솔직히 생각은 들어요. 금태섭 의원의 신당 창당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무슨 뭐 이 반향이 있었나요? 정치권에 없었어요. 양양자 의원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뭐 신당을 만든다고 했지만은 2달 넘게 아무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정치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각인이 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저는 어떤 실패한 어떤 출발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있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숫자는 함께 할수록 정치는 더해가는 정치를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제까지 보여준 그러면 신당을 자기가 창당한다고 했었을 때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본인의 시너지가 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은 그 중에 저는 김태섭 의원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여요. 또 특히나 김종인 박사가 이제 교집합이죠. 두 사람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 때문이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금태섭 의원과 할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가는 길에 있어서 금태섭 의원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질식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원욱 의원은 조만간 모임을 결성해서 공동행동을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간만에 좀 민주당발 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뉴스가 없어가지고 걱정스러웠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싸울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조금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비명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하지만 지금 어찌 보면 당내 상황이 정말 뭐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의원께서는 어떤 이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신 거라고 보이고요. 그분들끼리 어떤 뜻을 같이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내 지금 뭐 민주당에도 굉장히 뭐 친명 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뭐 더미래라든지 여러 혁신 그룹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혁신 그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게 좀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개혁파라든지 뭐 이런 조금 그러니까 뭐 이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로 저는 보여요. 예. 아직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뭐 이준석 신당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룹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조금 세력화시켜서 좀 더 크게 내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른데, 그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그 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붙잡지도 않아요. 주류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 붙잡으려고 그래도 제스처를 보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진심을 다해서 붙잡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제스처라도 보여서 계속 이제 나가지 마라, 같이 해보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미 탈당해서 신당이든 무소속이든 나간다는 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비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에서 잡는 모습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나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명 같은 경우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비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사람 수만 30명 정도고, 그러면 나가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선거 보조금이 나오고, 선거 보조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명계는 물적 조건도 갖추고 있는데 붙잡지도 않으니까 명분도 갖춘 거예요. 나가라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나가도 되는구나라고까지 돼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탈당을 하고 뭐 교섭단체든 아니면 뭐 신당이든 이렇게 어느 단체를 그룹화 시킬 수 있는 뭐 모든 환경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건 이것도 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비명계는 주류가 붙잡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해석에 좀 같이 볼 만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게 이례적으로 조금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도가 지나치시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존중합니다. 뭐 본인들이 비판하는 의원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인 방식이 된다든지,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어떤 뭐 비난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설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해요.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그걸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걸 또 바라보는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은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잘 지적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차례 제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지금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대표는 뭐 저런 말을 해야만 하는 지위에 있으니까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특정해서 당원이면 당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형사적으로도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냥 말로서만 그냥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더 열심히 할게요.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표니까 대표로서는 그냥 통합을 말로서만 하는 것이고 행동은 우리를 정말 제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이분들에 대한 진정으로서 민주당을 위하시면서 이분들에 대한 행동을 제지시키시려면 당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당원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형사적으로도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문맥만 보더라도 당원들을 제지할 진정한 의사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워딩을.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런 행동이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딸들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행동이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되잖아요. 내가 도움이 안 됩니다라면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그 행동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질문한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워딩을 받으면 딸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지 말라고 들리겠어요? 내가 생각해보고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 방향이 맞으면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오히려 들리죠. 굉장히 이게 그 워딩이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나온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해야 되지만 반대도 찬성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던진 워딩이라고. 그래서 물음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